자, 이제 바다 건너 스코틀랜드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흥미로운 것은 프랑스 계몽주의자들은 바다 건너 영국을 참조하고요. 또 영국의 사람들도 바다 건너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하죠. 그런데 영국의 계몽주의라고 얘기하지 않고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어떤 포인트인데, 책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1707년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통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게, 여러분들도 이제 축구 경기든 올림픽이든 뭐든 보면 되게 애매한 게 있어요. 그 하얀 바탕에 이렇게 빨간색 줄거져 있는 잉글랜드 국기를 달고 뛰는 국가대표가 있는가 하면, 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일부와 웨일즈를 포함하는 어떤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하는 게 또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영연방에 속해 있는 온갖 나라들 합쳐서 있는 뭐가 또 있고, 이게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다 잉글랜드의 이 여왕이 그 모든 나라들의 또 우두머리고 뭐 이런 애매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17세기까지는 잉글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별도로 있었다면, 이제 18세기 들어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통합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스코틀랜드가 어떤 유럽의 지식의 전면에 등장하는데요. 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게 됐는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유명한 사람들, 대표적으로 아담 스미스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18세기 지식인이에요. 자, 잉글랜드는 스코틀랜드하고 통합을 한 이후에 경제적, 군사적 대국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도 중요한 나라였죠. 그러나 17세기까지만 해도 심지어 네덜란드한테 밀릴 정도로 군사 강국이 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18세기 들어서 상비군을 갖추면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영 제국으로 발전하죠. 거기서 핵심은 대영 제국은요, 로마 제국이나 몽골 제국하고 비교해서 육상 제국이 아니라 해양 제국, 해상 제국이에요. Seaborne Empire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Seaborne Empire, 해상 제국의 특징은 구체적으로 물리적인 영토를 장악하고 점령하고 거기에 막 사람들을 보내고 해서 이렇게 지배하는 형식이 아니라 상업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영향력을 관철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의 동인도 회사, 서인도 회사, 이런 회사들이 일단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먼저 무역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시장 개방을 요구하면서 이제 장사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 속에 속해 있는 회사의 영업이익이나 재산을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사후적으로 군대가 따라가요. 그러니까 해군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단순히 군사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특히 예전에 이제 이런 무역선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중간에 해적들한테 털리는 일들이 많으니까 호송선, 콘보이라고 하는 호송선이 이제 따라다니면서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뭐 돈이 많으면 1대1로 우리가 이제 보디가드도 돈이 많으면 전담 보디가드를 두겠지만, 돈이 없으면 청원경찰 파견 부탁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역 국지적으로 함대나 배가 있으면서 그 지역을 컨트롤하는 방식으로 해상 무역을 안전하게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뭐 소말리아에서 우리나라 무슨 원양어선이 납포됐다 그러면 그 지역 인근에 있는 무슨 강감찬호인지 무슨 이순신 함인지 뭐 이런 데가 이렇게 딱 출동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 거점 포인트들을 두고 자신들의 무역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전 세계에서 이제 부를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성장을 하죠. 아무튼 영국의 그런 제국으로의 성장이 시작된 시기가 바로 이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예요. 그리고 이때 특히 스코틀랜드의 학자들이 의미가 있었던 이유는, 이 스코틀랜드가 영국과 병합이 되면서 그 전과 달리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그러면서 사회 변동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지식인들이 자신들이 직접 겪고 있는 이 사회 변동의 의미와 방향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한 거죠. 이때 핵심적인 키워드가 부와 덕이었어요. 덕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정치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부터 아리스토텔레스 시절부터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덕이었어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덕은 어떻게 이해됐냐면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덕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저 사람 참 덕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어에서 by virtue of라는 표현, 관용적 표현 이런 데서도 알 수 있듯이 virtue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능력을 의미해요. 그 사람에게 어떤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역량이 있다 이런 뜻인데 그 역량을 어디다 써먹을 수 있냐면 자기를 누르는 거예요. 자신의 욕구를 누르는 거예요. 사익이 막 튀어나오려고 하는 걸 누르는 거죠. 그런 사람을 우리는 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이 자기라고 왜 안 아깝겠어요. 그러나 자기 돈을 써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거나 또는 남에게 너그럽고 관대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덕이 있다고 얘기하죠. 덕장이라는 표현을 쓰죠. 지장보다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덕장을 높게 쳐줘요. 그러니까 조조 또는 뭐 이런 사람들이 지장이라고 한다면 유비 이런 사람을 덕장이라고 해서 되게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덕이 있다는 거는 옛날부터 자기를 누를 줄 아는 존재. 그 자기는 어떤 모습이냐면 나도 인간인지라 욕구가 있는 거죠. 배도 고프고 또는 성욕도 있고 또는 부유해지고 싶기도 하고 남과 비교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 제가 지난 주말에 통영에 갔다 왔는데 이순신 장군 관련된 얘기를 이제 있는 내내 듣잖아요. 정말 이 사람은 막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야. 도대체 어떻게 그 모든 걸 꾹꾹 참고 살았을까? 정말 사람들이 물론 인정해 준 사람들도 없진 않았겠지만 조정에서도 막 인정 안 하고 계속 모략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도 사람이 삐뚤어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멋있는 모습을 유지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제 덕 있는 사람이죠. 단순히 싼만 자라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덕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는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왕도 덕이 있어야 되고 무슨 말이냐면 권력 있다고 권력 함부로 휘두르지 말고 잘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덕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사익을 앞세우지 말고 공익을 추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돈 하지 말고 남을 구제하고 이런 게 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옛날부터 강조되어 왔죠. 왜냐하면 인간이 함께 살려면 공동으로 살려면 기본적으로 덕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물론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것이 이제 타락했다 또는 기본적으로 아담 이후로 다들 죄를 저질러서 인간들이 타락해서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고 막 이런 이제 존재로 묘사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함께 살고 어쨌거나 협력하려면 스스로 덕을 발휘해야 되고 그래서 혼자 발휘할 수 없으면 함께 막 모여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뭣도 하고 끊임없이 누가 잔소리도 해줘야 되고 뭐 이렇다는 식의 묘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경제적 이익, 부를 추구하는 것은 금기시돼요. 타부시돼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자놀이 같은 것들이 금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돈을 남에게 빌려주고 돈을 받는 행위는 굉장히 부도덕한 행위라는 식으로 매도가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 사익 추구가 죄악시되던 시대가 과거라면 지금 이 18세기에는 이 관계가 다시 재정립되는 시기예요. 아주 상징적이죠. 아담 스미스가 이 당시에 쓴 책 제목이 국부론이에요. 한편으로는 여전히 전통적인 사람들은 부가 증가하면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통합되고 또는 전 세계의 무역이 활발해지고 상업이 발전하고 부르주아들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부가 엄청나게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덕이 추락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한편에 있었겠죠. 종교인의 시각에서 아니면 종교가 아니더라도 전통적인 어떤 공화주의적인 시각에서도 그걸 우려하는 시각이 많이 있었어요. 도대체 공공정신은 어디로 갈 것인가? 모두가 자기 재산을 증식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면 우리 조선에서, 그러니까 조선이 아니라 동아시아에서는 그랬죠. 맹자가 이제 천하를 주유하면서 이제 가르침을 베풀 때 어느 지역의 어느 왕이 맹자 선생이 왔다 그러니까 막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선생님 오셨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잘 나가는 맹자 선생님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좋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맹자 선생님 오셨으니 우리나라에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맹자가 딱 화를 내면서 어떻게 제일 한 나라의 제일 윗대가리라고 하는 왕이 돼가지고 이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네가 그러니까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다고 위에서부터 지 이익을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의 이익이 뭐가 될까 이런 따지면 그 밑에 있는 부하는 자기한테 무슨 이익이 될까 자기한테 무슨 이익이 될까 다 모두가 지에게 무슨 이익이 될까만 따지게 된다. 오히려 의의를 논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랫사람들이 그런 자기 이익을 따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위에서부터 우리는 지금 오늘날 뭐예요? 국익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죠. 그래서 국익을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오히려 대통령이 그것을 못하면 안 된다는 식의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맹자식의 생각은 나라가 국익을 추구하면 결국 지방은 지방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 동시에 그 밑에 있는 각 단체들은 또 각 단체들의 이익을 생각하고 전부 다 결국은 이기적인 인간들로만 가득 차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이 자기 국익을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평화를 또는 인류의 행복을, 인류의 자유와 복리 증진을 추구하면 결국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대립하는 시각이 고대부터 쭉 있어 왔어요. 그런데 고대에는 이익을 긍정할 만한 딱히 계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익을 긍정하는 것은 곧바로 공익을 해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의를 앞세워서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눌러왔죠. 동아시아에서도 서양에서도. 그런데 지금 이 18세기는 실제로 무역이 성행하고 발전하면서 이건 이제 결국 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학자들이 theoretical하게 만들어낸 어떤 놀라운 내러티브 또는 픽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익 조화예요. 이익 조화. 뭐냐면 이 당시에 이제 바로 이런 생각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람이 맨더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한국어로 번역도 돼 있어요. 꿀벌의 우화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1705년에 쓴 책인데 꿀벌의 우화라는 책에서 오늘날 우리가 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주장을 거의 최초로 해요. 뭐냐면 각자의 이기적인 사익 추구가 결국 공익에 도움이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이것이 이 당시에는 충격적인 주장이었던 거예요. 왜?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서로 지 이익을 추구하면 도대체 세상 꼴이 어떻게 되냐?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냐? 도대체 이게 인간 사회냐? 이런 주장이 횡행했거든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다들 지익만 앞세우고 자기한테 뭐가 도움이 됐지만 생각하면 도대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충격적으로 이 맨더빌이라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각자가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부의 증대를 통해서 공익에 부합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날은 진보와 보수가 바로 이런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진보적인 사람들은 나눠야 된다 또는 각자 욕심을 줄여야 된다 또는 사익 추구를 좀 통제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보수적인 사람들, 특히 이제 시장자유주의자들은 보수주의적인 사람들은
사익을 추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주장들을 하죠. 예를 들면 아파트도 충분히 상품이니까 상품으로서 투자하고 서로 돈 벌 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 오히려 개발도 되고 낙후된 지역도 개선이 되고 더 삶의 질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예를 들면 뭐 코리아 페스타 뭐 맞나요?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거 따라해서 막 사람들한테 소비를 부추기는 그런 행사들 하잖아요. 나라가 앞장서서. 그리고 사실 이재명이 그런 의미에서는 진보인지 보수인지 애매한 모습을 보이는데 뭐냐면 기본소득이든 뭐든 이런 거 돈을 주라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쓰지 않겠느냐? 그러면 현금이 돌고 소비가 되면 생산이 자연스럽게 선순환이 돼서 이제 GDP가 늘어난다 이제 이런 식의 발상인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것을 포퓰리즘이다, 뭐 현금 살포다, 뭐 이렇게 비판하지만 또 그것을 긍정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경제적으로 사람들의 소비를 부추기고 그래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면 생산이 되건 뭐 자영업자들이든 어쨌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럼 또 그 사람들이 돈이 많이 버니까 또 돈을 내고 이러면서 계속 경제가 커지고 규모가 커지고 국부가 증대된다 이런 식의 생각이에요. 환경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아니 그러면 전기 낭비하고 쓰레기 많이 쓰고 일회용품 많이 쓰고 이 모든 것 어떡할 거야 이 걱정하죠. 그리고 사람들의 세계관이 소비 중심으로 변하는 것 자체를 되게 우려하죠. 그러나 이 보수주의자들은 그건 덜 중요한 문제예요. 바로 이런 시각의 대립이 이 18세기에 있었어요, 이미. 이때 맨더빌이라든지 아담 스미스 같은 사람들이 바로 각자가 사익을 추구하는 이기심의 표현이 자기의 사익의 추구가 오히려 보이지 않는 손의 조종에 의해서 전체의 이익을 증대시킨다고 하는 좋게 얘기하면 엄청난 티오리를 제시한 것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구라를 딱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이 일단 그럴듯하다고 사람들이 딱 믿는 순간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이제 자기의 소비 행위가 정당해지고 자기가 하는 어떤 사익 추구가 다 오히려 떳떳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를 늘리는 것이 오히려 덕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양립 가능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이것은 양립이 불가능했어요. 부자가 천당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할 정도로 부와 덕은 양립할 수 없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실제로 이제 무역이 활발해지고 상업이 증가하면서 이걸 긍정해야 될 필요를 실제로 이제 느꼈고 그러면서 이론적으로 주장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부가 곧 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나라에 그런 시각이 경합해요. 뭐냐면 이른바 청부론이라는 이름으로 부유한 사람이 꼭 죄인은 아니다. 깨끗한 부자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왜 자꾸 부자를 죄인 취급하느냐? 오히려 깨끗하게 부자가 된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뭐랄까 가난한 것이 꼭 정당한 어떤 무슨 깨끗함의 증거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대립을 보면 진보는 전반적으로 가난해요. 수입이 적어요. 그래서 공직자 재산 공개를 해도 뭐 1억, 2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가난하죠. 반대로 이번에 앞으로 보세요. 윤석열 정부에서 온갖 고위공직자들 임명할 때 보면 재산들이 장난 아닐 거예요. 지금 벌써 이제 한덕수 총리만 해도 막 재산이 막 100억이 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것을 아마도 계속 주장할 거예요. 그 형성 과정이 합법적이라면 뭐가 문제냐? 즉 부자가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가난한 것도 자랑할 일은 아니다는 거예요. 무능함의 증거일 수 있다. 바로 이런 담론의 역전이라고 하는 것이 18세기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완전히 성공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19세기에 칼 막스도 등장하는 것이고 칼 막스는 결코 떳떳하게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가 됐다는 것은 착취가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바로 그런 이 사상 경쟁, 생각의 경쟁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이것이 수학 문제 풀듯이 옳고 그름이 정리되는 형식으로 마무리될 수는 없어요. 결국 이건 다 하나의 그러니까 컨스트럭션이에요. 지적 컨스트럭션. 우리가 어떤 내러티브를 더 현실적이고 사실적이라고 믿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이죠. 자, 이 당시에 그래서 맨더빌과 애덤 스미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런 사적 이익 추구가 조화를 이루어서 공익을 오히려 만들어낸다고 하는 이론적 주장을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이 과정에서 등장한 또 다른 역사 서술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4단계 발전론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발전이라는 말, 이게 20세기 정치학에서 아주 20세기 정치학을 풍미라는 말 있나? 유행했던 학문 사전인데요. 정치 발전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병근 선생님이나 뭐 이런 비교정치학 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셨을 텐데, 뭐냐면 20세기 후반,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정치학이 발전을 하는데, 미국은 20세기 후반에 이제 유일한 선진국, 그러니까 강대국이죠. 소련을 빼고 1세기 내에서.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이 정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발전이라는 표현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저발전과 발전을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표현이 underdevelopment, developing, developed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니면서 늘 배웠던 건 뭐냐면 이미 developed 한 나라들이 있어요. 선진국이죠.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늘 배웠냐면 발전도상국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배웠어요? 대한민국을 발전도상국으로 배웠어요? 저발전 국가로 배웠어요? 아니면 이미 선진국으로 배웠어요? 선진국으로 배웠어요? 이만큼 이제 세대 차이가 있는 거예요. 30년의 차이로 이미 우리 사회가 디벨로핑 컨트리에서 디벨로프드 컨트리로 바뀐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여전히 이 도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Developed country, developing country, under development. 그래서 저발전 국가들이 여전히 어딘가에 있죠. 자, 이런 발전 도식을 20세기에만도 우리는 여전히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세기까지도 계속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G11, G10, 뭐 G7 막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어떤 등수에 집착하는 경향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런 식의 선형적, 리니어한 발전 도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에 등장해요. 이 18세기, 더 나아가서 19세기에는 이게 아주 전면에 등장하죠. 왜냐하면 19세기 존 스튜어트 밀이 활동하던 시기에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책을 써요.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이미 이 18세기에 등장하기 시작한 진보 사관하고 다 연결이 있어요. 진보 사관은 우리가 지난번에 헤겔도 얘기했지만 다 역사가 리니어하게 발전한다고 하는 발상이에요. 이것은 전통적으로 시간이 끊임없이 이렇게 변형하면서 또는 계속 이렇게 순환한다고 보는 시각하고 대립되는 시각이죠. 이런 진보적인 시각이 18세기 이후에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세상이 점점점 발전한다. 즉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4단계 발전론에 따르면 인류가 과거에는 수렵 채집 단계, 자,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수렵 채집 단계에 살다가 그 다음에 목축, 그 다음에 농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공업 단계. 그러니까 18세기 사람들이 보기에 자신들은 상공업 단계에 있는 거죠. 아직 19세기에 겪을 것과 같은 대규모 매뉴팩처링은 아니지만 상업은 이미 엄청나게 발전했고 그다음에 소규모 매뉴팩처링은 얼마든지 이미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4단계가 지금까지 인류의 성장 과정을 놓고 보면 이제 성인이 된 단계인 거예요.
농업은 그 전 단계고 그 전에는 목축 단계였고 고대는 수렵 채집 단계다. 자, 이런 식의 설명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덕을 강조하던 과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19세기에 벤자민 꽁스땅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프랑스 대혁명이 왜 이렇게 어긋났을까?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뭘 착각했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고대인들이 했던 것과 같은 자유를 근대에 추구하려고 했던 데서 오류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랬어요. 즉, 고대적 자유와 근대적 자유를 구분해요. 그러니까 고대인의 자유는 참여하는 자유예요. 지배하는 자유예요. 그런데 그것을 근대에 실현하려고 하면 난리가 난다고 보는 거죠. 오히려 현대인의 자유는 뭐냐면 don't touch예요. 건드리지 마. 네거티브한 측면이 훨씬 더 강하죠. 바로 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비판할 때 고대를 낡은 것으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4단계 발전론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수렵 채집 단계, 목축 단계, 기껏해야 농경 단계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어떤 기준. 왜? 이때는 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제한돼요. 결국 생산력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가면 제가 그만큼 덜 가져가게 돼요. 제로섬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로섬 관계에서 사람들이 함께 살려면 발휘해야 되는 것이 덕성이죠. 그러나 상업, 공업 단계에서는 내가 돈 벌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장을 가동해요. 그래서 더 물건을 많이 팔아. 그래서 어딘가에 계속 팔아. 그럼 그 사람들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다. 이런 발상이에요. 제로섬이 아니라는 거예요. 넌 제로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정치적 반대파들이 가지고 있는 주장, 말하자면 여전히 전통적으로 토지에 근거한 어떤 발상, 공화주의적인 시민군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다 낡은 것으로 배척하는 거죠. 왜? 역사는 이렇게 선형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우리는 이미 2단계에 와 있는데 엉뚱하게 옛날 스타일로 현재를 재단하려고 한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왜냐? 바로 28세기에 여전히 전통적인 사람들은 과거에 수립된 어떤 정치적 아이디어를 계속 좋은 거라고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해링턴주의자들인데요. 이 해링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17세기 영국의 정치인이면서 학자인데 이 사람 이름을 이제 해링턴주의자라고 이제 부르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유교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유항산, 유항심 이런 표현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지속적인 재산이 있어야 지속적인 마음이 있다. 항산에서 항심이 나온다. 이런 얘기인데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노예를 거스르고 한 가정의 주인이고 그러니까 자기는 일을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자유인이라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즉 정치적 자유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토대, 물질적인 토대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봐요. 그것은 사람을 뭔가 이렇게 부자들만 정치하란 말이냐 이런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유로우려면 물질적으로도 자유로워야 정신적으로도 자유롭지 물질적으로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있는데 정신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고대나 현대나 일관된 인간의 법칙이다 이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적인 환경에서 인간이 자유로우려면 적어도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또 특별히 뭐랄까요? 틀린 말이라기보다는 뭐라 할까요? 시대착오죠. 우리나라에서 1945년에 해방되고 나서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이 되죠. 북한에서 먼저 토지 개혁을 실시해요. 상당히 급진적으로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한에서도 급진적으로 토지 개혁을 하고 경자 유전의 법칙을 세워서 농민이 아닌 사람을 토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해요. 왜 그랬을까요?
안 그러면 토지를 소유한 사람 따로 있고 거기서 농사 짓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럼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땅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땅을 안 가지고 있어. 그럼 땅 가진 사람한테 소작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예속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농노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소작농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토지는 농사 짓는 사람이 소유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조선시대도 고려시대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역사책에 나오는 얘기가 균전이죠. 끊임없이 누군가가 땅을 다 차지하는 일이 없도록 끊임없이 땅을 다시 나눠준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사회에서도요, 바로 이런 제도가 있는데 7년마다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살고 제7일을 안식일이라고 하듯이 해마다 1년 지나서 7년째 되는 해를 희년, 기쁨의 해라고 그래가지고 뭐 빚도 탕감해주고 노예들도 풀어주고 뭐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이런 사이클이 있어요. 그리고 7749 해가지고 49년째 되는 해를 대희년이라고 그래가지고 땅도 싹 다 다시 나눠요. 왜냐하면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항상 빈부격차가 다시 증가하는 자연적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어느 사람을 다른 사람이 지배하는 이런 뭔가 신이 보기에 아름답지 않은 모습을 낳는다고 생각을 해서 유대교에서는 율법으로 그걸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7일에 한 번 안식일, 7년에 한 번 안식년, 49년에 한 번씩 대희년 해가지고 이런 식의 뭔가 사회를 다시 평등하게 만드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토지였어요. 토지. 근데 왜 토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냐? 농업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땅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자립적일 수 있고, 경제적으로 자립적일 때 정신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자, 그래서 고대 이런 농업적인 사회에서는 바로 그런 자영농들이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들죠. 그래서 외적이 쳐들어오면 농기구가 사실상 이제 무기가 돼요. 그래서 말하자면 의병 비슷한 거예요. 민병대라고 하는 것이 각자 자기 마을, 자기 재산,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뭐 싸우는 거죠. 그래서 외구가 쳐들어오면 쫓아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국에서도 똑같이 있었어요. 유럽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토지에 근거한 사람만이, 토지를 보유한 사람만이 자유로울 수 있고, 자유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무기를 들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함부로 쉽게 굴종하지 않고 그런 뭐랄까 자유로운 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때 군대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영농들이 직접 무기를 들어서 필요할 때 뭉치면 그것이 군대지 상비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상비군은, 만약에 상비군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외적이 왔을 때는 쓸모가 있을지 모르지만 외적이 사라지고 나면 남아도는 그 시간과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민간인들을 괴롭힐 것이고, 왕이 그 상비군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수탈할 것이기 때문에 상비군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마키아벨리의 생각이었고 스피노자의 생각이었고 오래된 공화주의 전통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18세기에 상업적 부가 증가하면서 이런 옛날 방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무력화할 필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맨더빌 같은 사람, 그리고 아담 스미스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사익 추구가 공익에 기여한다고 주장하고요. 더 나아가서 아담 스미스는 분업의 효용을 강조해요. 그래서 국부론에 보면 분업의 효율성을 주장하면서 상비군 제도를 옹호해요. 과거에는 농업사회에서는 무기기술도 줘야 하고 사람들이 농사 지으면서도 전쟁 훈련도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민병대 형태로 나라를 지키는 것이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18세기 들어오면 전쟁 규모가 커지고 무기도 발전해서 엄청나게 센 대포 쏘고 뭐 측량 기술도 있어야 되고 막 총도 쏘고 막 이러는데, 그냥 평소에 농사 짓던 사람들이 뛰어나와가지고 싸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 군인들을 선발해서 오랫동안 캠프에 숙식을 시키면서
제식 훈련도 시키고 여러 가지 작전도 훈련하고 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옛날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나누는 것이 오히려 분업의 효율성이 훨씬 더 높다. 더 나아가서 농업사회가 아니라 상업, 공업사회에서는 농번기, 농한기가 따로 없기 때문에 공장 24시간 돌아가고 상업도 늘 하는 거지 상업을 쉴 때가 있고 할 때가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중간에 군사훈련 시키는 방식으로 빼는 것은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다. 그거보다는 차라리 세금을 걷어서 상비군을 육성하는 것이 훨씬 더 싸게 먹힌다. 이 얘기를 이제 애덤 스미스가 하는 거죠. 이런 말을 하는 맥락은 다 뭐냐면 당시의 정치적 논쟁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통합이 된 새로운 이제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냐. 다시 옛날의 전통적인 공화주의적인 방식의 국가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상업적 제국으로 갈 것이냐, 이 얘기예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영농들을 주축으로 하는 그런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유인들을 기본 단위로 하는 그런 건강한 공화국으로 갈 거냐, 아니면 세금 내는 부르주아들 중심의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상업 국가로 갈 거냐, 이제 이런 논쟁인 거죠. 자, 바로 이런 논쟁에서 왕과 그리고 왕을 위시한 이제 궁정 세력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 휘급파, 그러니까 이제 신주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4단계 발전 도식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경쟁 세력을 구태로 또는 구태연한 사람으로 이렇게 매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선형적 도식이라고 하는 것을 채택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사용하는 무기이지 그것이 어떤 불변의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어떤 소득, 토지를 현대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토지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기본소득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기본소득론자들이 주장하는 모든 국민이 기본소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그런 자영농들, 토지를 보유한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하는 주장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현실에 맞춰서 재해석한 거죠. 땅이 아닌 현금, 소득, 이 베이직 인컴이라는 형태로 재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런 똑같은 자유로운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평등하게 참여도 할 수 있고 평등하게 국가 운영에 뭔가 관여하면 어떤 평등한 공동체 또는 공화국이 건설될 수 있다고 보는 한편의 시각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글쎄요, 그거보다는 어떤 경쟁이라든지 각자 사익 추구의 욕구가 마음껏 분출된 결과가 훨씬 더 총량을 크게 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또 하나가 있죠. 어느 것이 옳고 그르거나 시대에 따라서 무엇이 진리임이 드러난다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경쟁적인 사상이 시대의 외피를 달리 입고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요. 자, 대충 해야 할 얘기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 혹시 질문이나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자, 책을 우리가 뒤에서부터 내려왔는데 계속해서 이게 양이 많지가 않으니까 여러 번 읽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처음 읽을 때는 뭔 말인지 모르고 되게 어렵게 느껴졌겠지만 쭉 다시 뒤로 읽어가면 아마도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여러 번 좀 읽으시고 좀 주요한 인물들과 그들의 주장, 또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게 된 배경, 그리고 그들이 해결하려고 한 정치적 문제들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복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여기서 끝낼게요.